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뉴스상은 역시나 강승희 대표님, 조세호 전문님 모시고 7월 한 달 동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강 대표님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 달 거는 뭐 YCC 얘기, FOMC 얘기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그죠? 많이들 다뤘죠. 너무 뉴스에서. 많아서 그래서 보다가 그 블룸버그에서 7월 20일에 네. 그 마켓 뉴스라 그래가지고 한 3명이 그 넥스트 빅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하나씩을 조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뉴스를 하나 낸 게 있었어요. 주말에. 네. 그래서 그 뉴스를 가져오면서 그 뉴스들에 관련돼 있는 뉴스들이 얼마나 있었나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되게 갑자기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네. 갑자기 다 이제 주식 사야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침체 같은 건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넥스트 빅 리스크, 다음에 발생할 리스크가 뭐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 명이 각자 하나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바 캐피탈 CIO인 보아스라는 분은 이제 익스트림 마켓 셋업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투매. 네. 그 극도의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평등 심화. 그래서 불평등이 점점 더 나빠질 거다. 그게 결국 문제를 발생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이 네.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게 결국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냐도 네. 의외로 그 위험한 거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캐피탈사 CIO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 관련돼 있는 회사니까 그 네. 투매되는 쪽을 리스크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일 그룹 공동 창립자예요. 루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EF나 아니면은 대체 투자나 이런 쪽에 네.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적이고 크고 좀 장기적이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의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이런 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이 PB 쪽 프라이빗 뱅킹, 시티뱅크 프라이빗 뱅킹 글로벌 책임자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결국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가 잘못해서 대만에서 전쟁이 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끝장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AI 뭐 차세대 관련돼 있는 모든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만이 8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미국이 너무 고평가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에 투자를 좀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지금까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찍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두 가지를 해서 계속 풀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부채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 막 얘기되는 게 지금 이제 QE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용도 좋고 성장도 계속하냐, 침체가 왜 안 오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결국 바이든이 재정정책 써서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 FE라고 불리우면서 피지컬 그 지출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회사 리서치들이 뭔가 네. 익스큐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진다고 계속 그랬는데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돈을 뿌리는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들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슈를 이미 다 써먹고 많아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게 이분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과거랑은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이슈를 제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매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돈을 못 푸니까 그 돈 푼 걸로 누가 사야 되는 건데 네. 돈을 못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지금 리테일들이 과거 20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정크 본드, 그 다음에 CLO, CDO, 뭐 그 다음에 정크 대출,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거 투자를 전혀 못했던 시기예요. 원래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못하게 했잖아요. 사모펀드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ETF로 바뀌어져서 상장이 돼 있어서 개인들도 다 정크본드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정크 대출도 사고 있고, BTMF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만 했던 영역을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근데 논리가 뭐였냐면 리테일한테 불공평하게 리스키한 것만 주고 좋은 거는 기관만 산다였는데 그래서 개인들도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ETF로 나오면서 이게 풀려버렸는데 이런 물건들의 문제점은 유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던지면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네.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같은 종목만 해도 내려갈 때 막 일자로 확확 내려가고 일자로 확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이나 물건들에 대해서는 가격 발견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리테일이 샀기 때문에 코비드 때처럼 하락을 뭐 10% 20% 하면 모르는데 30% 40%에서 공포에 질리면 개인들은 무조건 던진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그 던지는 것 때문에 폭락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도미노로 ETF들 같은 것들이 도미노로 연결되면서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논리였고 그거 관련해서 그냥 밈 주식 또 그다음에 정크 본드 이런 거를 딱 쳤더니 그 뒷장에 있는 거가 이제 게임스탑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AI 펀드들 같은 경우들도 지금 현재 원자재, 정크본드 펀드 이런 것들을 사라고 추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들이. 왜냐면 가격 움직임이랑 팩터들을 가지고 하니까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지금 좀 바깥하라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좀 이제 글로 투자가 이미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그분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의 리스크들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평등 심화는 이제 그 칼라일 그룹 공동 창립자인 네. 분인데 이 칼라일 그룹은 예전에 우리나라 그 한미은행 샀던 데 칼라일 아닌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큰 M&A 같은 거를 하는 PEF 펀드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 심화라는 거를 딱 표현할 때 맨 위에 정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충돌을 중지하는 게 정치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 문제라는 거죠. 결국 현재의 문제는. 그러면서 미국에서조차도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당신의 더 나은 은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코멘트를 한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보장 제도가 미국에서조차도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양쪽이 싸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흥시장에서도 중국이랑 브라질이랑 해서 이제 근본이 뭐 화폐를 만든다는 등 뭐 말들 많잖아요. 네. 뭐 별로 될 것 같진 않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신흥국들이 옛날엔 연애들 안 그러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는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어. 그래서 나 너네들을 따라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또 이제 뭐 기술을 안 주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분쟁이 이것도 그래서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미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지출을 줄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세금도 인상하지 않을 거고 IMF 구제금융도 신청하지 않을 거고 채무 불이행도 하지 않을 거다. 돈을 찍으면 되니까. 네. 딴 나라는 채무 불이행이 그쵸. 되지만 얘는 찍어서 주면 네. 되니까 채무 불이행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되게 좋은 정책은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은 정책이니? 그나마 탈출구가 뭐니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계속 더 성장을 시켜서 네. 부를 더 창출해가지고 그 부를 공유를 해야 된대요. 어렵잖아요, 그게. 이게 어렵잖아요. 네. 거기서 발생되는 게 결국은 제가 유추하건대는 AI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는 상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로봇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 모양들이 결국은 10년 내에 여차직하면 로봇화나 AI화가 많이 되면 결국은 진짜 개인들한테 다 돈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바이에서도 이제 그 가이드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한 명 낳으면 3억씩 준대요. 그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60%를 더 준대요, 나라가. 너가 일도 하는구나. 두바이는 집도 주잖아요. 결혼하면. 네,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너 공부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더 돈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당연히 무료인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해도 되고 학교도 안 다녀도 돈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일도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니까 훌륭하구나 그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하게 보면 결국 이제 부가 정말로 많아져서
어느 정도로 다 쉐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름으로 걔네는 쉐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기업들이 생산성으로 인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진짜 많아지면 아 쟤네들 같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한은에서 네. 이제 가계부채 많고 자산 불평등 키우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또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미국이랑 좀 다른 거는 재정 지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코멘트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불평등 양쪽과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달에도 되게 많은 뉴스가 나왔었다. 우리가 계속 무슨 YCC, 뭐 FMC 하면 금리 이런 거만 보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뉴스들은 불평등에 대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부분들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나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대만 얘기를 되게 이제 포커스해서 했어요. 대만이랑 미국이랑의 공조가 점점 심해지면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대만이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건 조그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데 반도체가 계속 쓰이는데 그거에 너무 많은 부분을 대만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TSMC든지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봐서 미국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미국이 이미 버블인 상태가 됐다. 그리고 골디락스인 상태의 모양이 됐고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외부에서 돈이 들어가서 공장을 새로 지으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고용된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데려가고 있거든요. 이민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느낌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능력이 좋은 이민자들을 서로 영입을 하려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님도 가셔서 이제 막 얘기를 법무장관 가셔서 상호회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을 완전히 풀 건가 봐요. 예,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영주권 주고 뭐 이런 것들 원래 10년 지나면 내보내고 뭐 이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결국 우리도 경쟁을 해서 우수한 인재나 우리나라에 영입할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 그 정책을 우리도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까지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얘기는 이제 미중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옆 나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멕시코 쪽으로 니어쇼링이라 그래서 온쇼링도 하지만 리쇼링도 하지만 니어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그래서 멕시코가 되게 부밍이 된 것처럼 아시아 쪽도 중국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 했던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가지고 이전하니까 그쪽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가 좋아진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분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해야 한다. 중국 아무리 망했다 해도 걔 G2다. 시간이 10년 지났을 때 중국이 미국보다 GDP가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딜레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포커스해서 잘 봐야 한다. 그게 이게 PB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 네. 그다음에 펀드를 여러 나라 걸 들어라.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펀드들이 대체적으로는 수수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직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특색이 드러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어제만 해도 벌써 한미일 회담 앞두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주겠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 재점화될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계속 미국에서 이제 높으신 옐런, 뭐 링컨 이런 분들이 중국 방문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갈등을 좀 풀어보자. 뭐 풀린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짚어봤던 그 세 가지 이슈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되게 큰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하지 말고 주식을 다 질러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은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7월 달에 FOMC가 있어서 FOMC 관련된 뉴스들만 잔뜩 봤는데 이런 다른 포커스의 뉴스가 시각이, 있는지를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조 전무님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커머디티 관련 뉴스가 네. 나왔을까요? 저 커머디티 관련해서 뭐 준비한 한 3가지 뉴스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협정 이제 파기한 거. 네. 왜 파기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좀 그러게 왜 네. 혹시 이것도 무기화하려고 하나요? 뭐 일종의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게 작년 7월에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곡물 가격이 왕창 올라갔잖아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유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튀르키예 같은 데서 좀 중재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수출을 못하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대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갖다가 흑해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러시아도 보면 이제 비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수출하는 거 용인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기한이 있어가지고 원래 처음 했을 때 한 120일 했었었는데 계속 연장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연장을 안 한 거죠. 러시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에서는 또 오데사 항에 있는 곡물 저장소에다 또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날려버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지나다니는 선박들은 다 뭐 군사용으로 이제 간주하고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곡물이 수출하기 어렵게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잘 유지를 하던 걸 갖다 왜 러시아는 갑자기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왜 깨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것 때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좀 받치려는 의도가 제일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요 차트만 보시면은 뭐 침공했었을 때는 왕창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빠졌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곡물이 이제 굉장히 풍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밀도 그렇고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작이어가지고 지금 재고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 동부 지방을 갖다가 러시아가 차지를 했잖아요. 지금 영역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곡물도 러시아 쪽으로 많이 옮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쪽의 그 곡물 재고량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은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농민도 어렵고 그다음에 수출업자도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좀 받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계속 요번에 이제 또 지금 8월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신곡들 또 나오는데 신곡까지 또 나오면 재고도 많은 데다가 이제 신곡이 더 들어오면 이제 더 가격이 빠질 거니까 이때쯤 돼서 거길 막으면은 가격도 좀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적국 같은 경우 경제를 또 마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쟁 중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갖다가 이제 막아버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도 마비시키고 가격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 걸로 협정도 파기하고 공격을 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었죠.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장 밀, 시작하면서도 옥수수 뭐 한 올라갔- 20%씩 막 올라가고 맞아요. 그랬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많이 다시 또 좀 이렇게 빠진 다 상태죠. 빠진 상태이긴 한데 좀 빠진 상태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의 한 50%가 이제 오데사 통해 가지고 이제 흑해로 수출이 되는데 여기서 통해서 나가는 거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밀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35%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는 그러죠. 이제 뭐 거기 문제 생기면 우리가 공급해 줄게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워낙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이 될지는 뭐 사실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협상의 여지를 많이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이제 농업은행 같은 게 스위프트 거기에 다시 재가입 시켜달라, 뭐 비료회사 계좌 동결한 거 풀어주면은 파기 안 하고 다시 연장시킬게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좀 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충 뭐 그중에 뭐 한두 개 들어주고 이제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이게 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제 80불이 넘어갔는데, 넘었죠. 예, 왜 그런지.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사우디에서 감산하고 해서 이제 공급적인 이슈는 있지만은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생각보다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저가로 이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사이에 뭐 80불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찾아보긴 했었었는데, 뭐 펀더멘탈 쪽에서는 사실 뭐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그 사우디에서 보면 감산을 갖다가 8월까지 100만 배럴 하기로 했었었는데 조금 더 연장할 것 같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IEA에서 이제 수급 리포트 나왔었는데 수요 관련해서는 뭐 220만 배럴 정도 더 늘었는데 이제 공급은 한 150만 배럴 정도 늘어서 조금 더 그 타이트한 상황이 연출됐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 쪽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 약간 좀 공급 쪽이 좀 타이트한 그런 뉴스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뭐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2분기 2.4%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1분기보다도 높은 숫자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가 1.8% 정도 됐었었는데 2.4%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영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보면 원래도 뭐 예상하고 원래도 있었던 감산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거고, 뭐 네. 경제 뭐 조금 나아지는 거는 알았었는데, 사실 제일 좀 저거 한 거는 이제 센티멘트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게,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게 보면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나왔었거든요. 보면은 이게 똑같은 골드만삭스에서 한 달 전에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얘기한 건데,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지금 러시아 뭐 공급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10% 빠질 거다 유가가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는 뭐 디맨드가 오일 디맨드가 올타임 하이여 가지고 네. 지금 뭐 재고도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뭐 펀더멘탈이 뭐 이렇게 많이 한 달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언론 보도는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뭐 IB들 뭐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사실 전망을 하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맨날 뭐 200불 간다, 뭐 맞아요. 얼마 간다, 뭐 네. 이런 보면은 아 얘네들이 뭐 들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이번에 올라간 거는 이제 투기적인 그런 거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이제 투기적인 그런 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좀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펀더멘탈이 확 드라마틱하게 체인지했다기보다는. 보다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긴 하지만은, 사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준비해 본 거는 이제 뭐 요즘에 경기 침체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보면은 없어졌죠. 한동안은 뭐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오는 거고, 이게 언제 오느냐, 네. 뭐 4분기에 오느냐, 뭐 아니면 내년에 오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오기는 오는 게 다들 그 컨센서스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뭐 안 올 수도 있다, 뭐 그다음에 아예 뭐 경기 침체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럼 좋기만 한 상황인지 지금 현재가 보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상으로는 괜찮죠.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던 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떠냐,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9%에서 한 3%로 줄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 물론 이제 뭐 목표치인 2%보다는 아직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9%였다가 지금 3%니까 뭐 이제 고지가 눈앞에 다가온 거잖아요. 보면.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도 대충 이제 끝물이구나. 예. 뭐 이 정도면 이제 올릴 만큼 다 올렸나 올렸고 보다. 이제 뭐 목표 다 다가오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는 뭐 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빠질 일만 남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가격에. 그러니까 뭐 다우나 S&P나 이런 거 뭐 몇 주씩 계속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면은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예. 뭐 항상 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지표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제로죠. 예, 그러네요. 제로고 그다음 뭐 올라왔자 여기 사실 인플레 근처도 사실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3% 정도 갔다가 그다음 0%로 갔으니까 사실 인플레는 근처도 못 가본 상태고 또 더 심한 게 보면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5.4%입니다. 지금 현재. 몰도 올리는 계속 거죠. 네, 안정이 아니고 아예 빠지는 거죠. 빠져버리는 네, 거죠. 빠지는 거니까 사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 보면 이제 거의 중국 같은 디플레. 경우는 경기 침체로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수혜를 좀 많이 봤었어. 좀 제일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은 좀 빨리 회복이 됐고 다른 서구권에서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열심히 공장 돌려가지고 이제 물건 공급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회복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증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리고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이게 많이 남아 돌게 된 거죠. 이제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수요 침체, 수요가 이제 사지를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면은 이제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잖아요. 내일 사는 게 더 싸면 오늘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물건이 이제 내일 사는 게 더 좋은데 오늘 뭐 굳이 살 필요 있냐? 좀 기다렸다 사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 하락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그러면은 이 상황을 계속 놔두면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뭐 돈을 좀 풀든지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추든지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센티멘탈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업 같은 경우들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 뭐 생산 늘려봤자 뭐 팔 데가 없는 거고 없으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출을 받아봤자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지금 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중국 문제지 우리 문제인가? 사실 중국에서 물가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아니야? 거니까.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뭐 싸게 물건 공급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중국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하여간에 우리는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이제 좋겠지만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망가지는 게 과연 다른 나라들한테 꼭 좋기만 할 일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이제 철강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3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철강 제품, 화학 제품 만들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그 경쟁이 될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산 싸게 이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관련된 그 국가들의 이제 그쪽 산업에 있는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굉장히 원자재나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수요 국가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원자재나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좋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이 망가지는 게 다른 나라들에게 꼭 좋은 것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보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이제 전염성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금 현재 뭐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장 좋은데 둘이 다 안 좋다고 안 좋은 뉴스 아, 나올 근데 수 이런 있으니까. 의견도 있어야죠. 다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벌써 7월,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 시작할 때 그 FOMC 뉴스들로 가득했었는데 네. 강 대표님 뉴스도 조 전무님 뉴스도 좀 다른 포커스, 다른 시각에서 뉴스라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